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옆자리 조사님은 분명 나와 똑같은 밸런서를 쓰는데 혼자만 계속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내 낚싯대는 마치 물속에 미끼가 없는 것처럼 고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더 비싼 밸런서를 사고 더 화려한 색상을 써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쓰는 그 비싼 밸런서,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당신의 아주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그동안 당신의 밸런서가 침묵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밸런스 낚시는 그냥 운이다 라고 단정 지은 적 있으시죠? 언제부턴가 이 밸런서라는 루어가 특히 겨울 낚시에서는 거의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밸런서 하나로 엄청난 조과를 올리는 영상이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쓰는 저 모델, 저 색깔만 사면 나도 저렇게 잡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위아래로 흔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낚시꾼들은 영상 속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밸런스 낚시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패질리 아닙니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연극을 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 연극의 연출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당신의 낚싯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뻣뻣한, 즉 경질대를 사용합니다. 쏘가리 제압에는 강한 허리 힘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밸런스 낚시에서는 이게 독이 됩니다. 밸런서의 생명은 짧고 간결한 튕김 이후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활강 액션입니다. 그런데 낚싯대가 너무 뻣뻣하면 이 튕김이 아니라 획 하고 채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마치 사람이 물속에서 루어를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지죠. 물고기는 이 미세한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부드러운 초리대가 살짝 휘었다가 펴지면서 밸런서를 통 하고 튕겨주는 느낌. 바로 이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낚싯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줄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겨울철 대상권은 예민하기 때문에 당연히 얇은 줄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시죠. 하지만 단순히 얇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게와 뻣뻣함입니다. 너무 두꺼운 카본 라인이나 나일론 라인은 그 자체의 무게와 뻣뻣함 때문에 밸런서의 좌우 활강폭을 현저하게 줄여버립니다. 밸런서가 멋지게 옆으로 미끄러져야 하는데 두꺼운 줄이 위에서 꽉 잡고 있으니 제자리에서 깔짝대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연을 날리는데 실 대신 굵은 밧줄을 묶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연이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겨울철에는 합사 0.5회에서 0.8호 정도의 얇은 줄에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것이 정석에 가깝습니다. 이제 정말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세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스냅 도래. 우리는 루어를 교체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스냅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이 쇠붙이 하나가 밸런서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밸런서는 이름 그대로 균형이 생명인 루어입니다.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작지만 무게가 나가는 스냅을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밸런서 고유의 활강 액션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밸런서일수록 그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귀찮더라도 직결을 하거나
루어 전용 아주 작은 스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옆 사람이 잘 잡는다 싶으면 그 사람의 채비를 슬쩍 보세요. 아마 직결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밸런서 액션을 고패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단어가 모든 오해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낚싯대를 말 그대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립니다. 거의 팔이 아플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행동입니다. 밸런서 액션의 핵심은 튕겨주기 또는 들어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찻잔을 손끝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한 15에서 30cm 정도만 톡 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밸런서가 탄력을 받아 옆으로 슉 하고 미끄러지는 활강 액션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격하게 흔들면 밸런서는 그냥 물속에서 위아래로 정신없이 발광하는 괴상한 물체가 될 뿐입니다. 이건 유혹이 아니라 위협이죠. 다섯 번째, 밸런스 낚시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바로 기다림. 제가 장담하는데 9번의 입질 중 8번은 밸런서가 활강을 멈추고 잠시 정지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들어옵니다. 물고기는 움직이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따라오다가 먹잇감이 잠시 멈칫하는 순간에 공격합니다. 이게 모든 포식동물의 본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낚싯대를 튕겨주고 밸런서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다음 동작을 해버립니다. 물속에서는 밸런서가 아직 활강 중인데 말이죠. 스스로 입질 타이밍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밸런스 낚시야말로 그 말을 증명하는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바로 6번째 포인트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밸런서를 한번 톡 튕겨주고 나서 속으로 하나, 둘, 셋들 하고 세어보는 겁니다. 수심이나 조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 최소 길게는 7초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겁니다.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고기가 도망갈 것 같죠. 하지만 딱 하루만 작정하고 이 숫자 세기를 실천해보세요. 아마 당신의 조과 기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입질은 항상 당신이 가장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침묵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7번째, 입질 파악의 핵심입니다. 바로 느슨한 줄을 읽는 것입니다. 밸런서가 활강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낚싯줄은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졌다가 다시 팽팽해집니다. 대부분의 약한 입질은 바로 이 줄이 살짝 느슨해진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쏘가리가 밸런서를 툭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살짝 흡하고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때 초리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팽팽해야 할 줄이 갑자기 툭 하고 느슨해지거나 옆으로 살짝 끌려가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걸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낚시 고수들은 초리대 끝이 아니라 수면과 맞닿는 낚싯줄 부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시선을 줄에 고정하세요. 8번째 실수는 수심층 공략의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밸런서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 근처에서만 계속 흔들죠. 물론 바닥층에 대상거가 있을 때도 있지만 겨울철 물고기들은 생각보다 중층에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빙어 같은 베이트피쉬 무리를 따라다니는 포식어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군 탐지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직접 수심층을 탐색해야 합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릴을 5바퀴 감고 탐색, 입질 없으면 또 5바퀴 감고 탐색,
이런 식으로 전 수심층을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바닥만 노릴 때 당신은 중층에 숨어있는 녀석을 낚아낼 수 있습니다. 9번째, 큰 바늘에 큰 고기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큰 밸런서가 큰 고기를 유혹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 대상어들이 작은 빙어나 피라미를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 입보다 훨씬 큰 밸런서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매치 더 베이트라고 하죠. 현장에 주된 먹잇감 크기와 비슷한 사이즈의 밸런서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밸런서를 여러 개 준비해 갑니다. 무조건 크고 화려한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주 작고 붙이 얀한 밸런서가 그날의 에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색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정 상황에 잘 먹히는 필살 컬러가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고기는 우리처럼 색을 다채롭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명암과 실루엣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물색이 탁한 날에는 어두운 색이나 원색 계열이 오히려 실루엣을 뚜렷하게 보여줘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아주 맑고 햇빛이 좋은 날에는 내추럴한 색상이나 반짝이는 홀로그램이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죠. 무슨 색이 잘 잡힌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날의 물색과 빛의 양을 보고 어떤 색이 물고기 눈에 가장 잘 띌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11번째, 첫 캐스팅 후의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밸런서를 물에 넣자마자 바로 액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계심 많은 물고기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조용하던 자기 구역에 갑자기 무언가 풍덩하고 떨어지더니 정신없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놀라서 숨어버리겠죠. 고수들은 첫 캐스팅 후에 밸런서를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기다립니다.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까지도요. 루어가 주변 환경에 녹아들고 경계심을 품었던 물고기들이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고 다가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첫 입질을 받아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12번째, 아주 고급 기술이지만 알아두면 큰 무기가 되는 튜닝입니다. 공장에서 막 나온 밸런서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활강 액션을 보여주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너무 정직한 움직임에 물고기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밸런서 꼬리 부분의 투명한 날개를 손으로 살짝, 아주 살짝만 한쪽으로 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밸런서가 활강할 때 한쪽으로 더 넓게 혹은 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변칙 액션이 나옵니다. 항상 똑같은 미끼만 보던 물고기들에게는 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아주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휘면 균형을 잃어버리니 아주 조금씩만 시도해봐야 합니다. 13번째, 소리라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특히 얼음 낚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얼음 위에서 쿵쿵 걷는 소리, 장비를 쾅 하고 내려놓는 소리, 크게 떠드는 소리. 이 모든 진동과 소음은 얼음을 통해 물속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물은 공기보다 소리 전달이 훨씬 잘 되죠. 물고기들에게 이 소리는 천둥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인트에 좋은 루어를 내려도 이미 낚시꾼의 소음에 놀라 전부 도망가 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얼음 위에서는 항상 발소리를 죽이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4번째, 어군 탐지기에 대한 맹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탐기를 사용하시죠. 화면에 물고기 그림이 뜨면 흥분해서 그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고기가 보인다고 해서 그 고기가 무조건 미끼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비활성 상태로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고기일 수도 있고 경계심을 품고 미끼를 외면하는 녀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탐기에 나타난 고기가 내 밸런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밸런서를 내렸을 때 고기가 호기심을 보이며 따라 올라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피해서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15번째,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부분이 확인하지 않는 것, 바로 바늘입니다. 우리는 밸런서의 모양과 색상에는 몇만 원씩 투자하면서 정작 고기와 직접 맞닿는 바늘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밸런서를 쓰다 보면 바닥이나 돌에 부딪혀 바늘 끝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겨울철 대상어의 입질은 톡 하고 건드리는 것처럼 아주 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바늘 끝이 조금이라도 무디면 챔질을 해도 살짝 걸렸다가 빠져버리는 숏바이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낚시 시작 전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톱으로 바늘 끝을 긁어보세요. 날카롭게 긁히지 않고 미끄러진다면 즉시 교체하거나 바늘가리로 날을 세워줘야 합니다. 16번째, 미끼에 대한 오해입니다. 입질이 없을 때 밸런서 바늘에 구더기나 지렁이 같은 생미끼를 꿰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각을 자극해서 입질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죠. 물론 이 방법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밸런스 낚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미끼를 달면 그 무게와 부피 때문에 밸런서 고유의 활강 액션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냥 미끼를 단 무거운 쇳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죠. 밸런서는 그 자체의 움직임으로 승부하는 루어입니다. 미끼를 달고 싶다면 차라리 지그헤드 같은 다른 채비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밸런서의 본질을 해치지 마세요. 17번째, 자연의 변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제 폭발적인 입질을 받았던 포인트라고 해서 오늘도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기압의 변화는 물고기의 활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압일 때 물고기들이 더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저기압으로 바뀌면 활성도가 뚝 떨어집니다. 어제는 고기압이라 중층에 떠서 사냥하던 녀석들이 오늘은 저기압이라 바닥에 바짝 붙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날씨와 기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수심층과 액션의 강약을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낚시는 자연과의 대화이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18번째, 구멍 파기의 함정입니다. 입질이 없으면 조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구멍을 뚫으며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지런한 탐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구멍에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바로 그 구멍 아래에 있더라도 경계심을 풀고 입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마리가 낚여 나온 곳이라면 그 주변에 다른 녀석들이 더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구멍에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꾸준히 탐색하며 기다려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많이 뚫는 것보다 가능성 있는 한두 곳을 끈기 있게 공략하는 것이 더 나은 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19번째, 밸런서의 움직임을 너무 통제하려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낚싯대를 통해 루어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밸런스의 진짜 매력은 낚시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강할 때 나옵니다. 낚싯대를 튕겨준 후에는 줄에 최소한의 텐션만 유지한 채 밸런서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밸런서가 옆으로 미끄러지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밸런서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당신은 그저 연주자가 연주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관객이 되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바로 불신입니다. 에이, 그래도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 절대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이 당신의 모든 동작을 소극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챔질 타이밍을 놓치고 기다림을 참지 못하게 되죠. 이 밸런서는 반드시 고기를 물게 되어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당신의 손끝에 자신감을 실어주고 아주 미세한 입질까지도 감지해내는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낚시는 멘탈 게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낚싯대 끝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가지나 되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낚싯대, 줄, 스냅 같은 장비의 문제부터 액션, 기다림,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저랬었지 하고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최고의 밸런서 액션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더 강하게 흔들고, 더 자주 움직이고, 더 화려한 것을 찾았죠. 하지만 밸런스는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짧은 침묵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부터 밸런스 낚시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낚시가 될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 하나가 당신의 겨울 낚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낚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밸런스 낚시 필살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